청소부가 쓰러졌던 그날 병원 전체가 멈췄습니다. 부산 북항의 아침 5시, 해가 뜨기도 전에 병원 로비에 불이 켜집니다. 정혜옥은 69의 나이에도 새벽마다 이 병원 문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걸레를 적시는 물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립니다. 혜옥은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유리창을 닫고 계단 난간을 문지르고 화장실 타일을 반짝이게 만듭니다. 7시가 되자 병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혜옥을 지나치며 인사를 건넵니다. 혜옥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혜옥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일찍 와야 제대로 깨끗해지지.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농담 섞인 말을 던집니다. 할머니, 그 나이에 힘들지 않으세요? 혜옥은 걸레를 헹구며 덤덤하게 답합니다. 일할 수 있으면 늙은 게 아니야.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병원 로비에 낯선 여자가 나타납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유민정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벽면을 살피더니 투자 안내문을 꺼내 붙이려 합니다. 혜옥이 걸레를 든 채 다가갑니다. 아가씨, 여기는 허가 없이 붙이시면 안 됩니다. 민정은 차갑게 혜옥을 쳐다봅니다. 병원에서 허락받았는데요? 접수대에 말씀하셨어야죠.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청소부 주제에 간섭이 심하네. 그 순간 민정이 혜옥의 어깨를 밀칩니다. 혜옥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청소통이 바닥에 쏟아지고 걸레와 물이 로비 바닥에 흩어집니다. 혜옥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신음을 흘립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섭니다. 접수대 직원이 소리칩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 병원 영양팀 보조로 일하는 박소라가 복도를 지나다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42의 소라는 혜옥의 며느리였습니다. 소라가 달려옵니다. 어머니. 소라는 혜옥을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혜옥은 소라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정은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돌아섭니다. 실수였어요. 예민하게 굴지 말고. 로비는 정적에 잠깁니다. 환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소라는 민정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경비실에 신고하겠습니다. 민정은 코웃음을 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는 투자 안내문을 집어들고 병원을 나갑니다. 소라는 혜옥을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살핍니다. 혜옥의 손바닥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가락부터 손목까지 이어진 울퉁불퉁한 흉터는 마치 오래전 불길이 핥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라가 그 손을 어루만지며 묻습니다. 어머니, 손은 괜찮으세요? 혜옥은 손을 거두며 말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소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는 왜 항상 괜찮다고만 하세요? 혜옥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소라야, 우는 거 아니야. 사람들 다 보잖아. 로비의 한쪽에서는 경비 직원이 녹화된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몇 명이 모니터 앞에 모여듭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 속 장면을 반복해서 봅니다. 한 직원이 말합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외부 업체 사람인데 신원 확인해야겠어요. 그 화면은 곧 병원 이사장실로 전달됩니다. 병원 재단 이사장 이태우는 7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화면을 확대합니다. 혜옥이 바닥에 손을 짚는 순간 그녀의 손에 있는 흉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태훈의 손이 떨립니다. 이 손은...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엽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간호사 복장을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옥, 천사 같은 간호사님. 태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4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독일의 차가운 공기, 폭발음, 비명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끌어낸 그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해옥은 소라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뒤편의 탈의실로 향합니다. 작은 사물함을 열고 가방을 꺼냅니다. 소라가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해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직 청소 끝나지 않았어.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해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소라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신을 함부로 대하세요? 해옥은 소라의 손을 꼭 잡습니다. 소라야,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야. 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니? 소라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도 이렇게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해옥은 작게 웃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날 저녁 해옥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로비에 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그녀는 닦아낸 바닥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깨끗한 바닥에는 복도의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해옥은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잘 닦았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45년 동안 묻혀있던 인연을 깨웠다는 것을. 이사장실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태우는 오래된 사진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흉터, 난 잊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이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는 경비실로 직접 찾아갑니다. 경비 책임자가 놀라며 일어섭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훈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어제 로비에서 넘어진 청소 직원분, 인사기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비 책임자는 서류를 뒤적입니다. 정혜옥 씨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서류가 태훈의 손에 전달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경력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력란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독일 파견 간호사, 1976년부터 1978년까지. 태훈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 시기야. 경비 책임자가 묻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태훈은 서류를 돌려주며 말합니다.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는 경비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병원 이곳저곳에서 청소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태훈은 그들 사이에서 해옥을 찾습니다. 3층 병동 복도 끝에서 해옥이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해옥은 정성스럽게 창틀을 문지르고 유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햇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춥니다. 태훈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해옥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봅니다. 아, 누구십니까? 태훈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어제 로비에서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해옥은 당황하며 걸레를 내려놓습니다. 아, 이사장님이시군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태훈은 그녀의 손을 바라봅니다. 해옥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춥니다. 태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습니까? 해옥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태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1978년 루르 지방 광산에 계셨습니까? 해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해 5월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죠. 태훈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날 간호사님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해옥은 태훈을 돌아봅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칩니다. 당신은... 태훈은 자신의 팔을 걷어올립니다. 팔뚝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간호사님이 구해주신 광부였습니다. 해옥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밉니다. 손가락과 손목의 흉터가 햇빛 아래 드러납니다.
태우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이 흉터, 그날 제 손을 잡으실 때 생긴 겁니까? 해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을 끌어낼 때 쇠난간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죠. 태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45년 동안 간호사님을 찾았습니다. 해옥은 놀라며 손을 거둡니다. 찾다니요? 태훈이 말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해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일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흐릅니다. 해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태훈이 다시 입을 엽니다. 사고 후에 간호사님을 찾으려 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이름표에 적힌 정해옥이라는 이름만 기억했습니다. 해옥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당신이 살아났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급히 귀국해야 했고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죠. 태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이 사진, 사고 후에 동료 간호사님이 제게 주신 겁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해옥이 있었습니다. 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 곁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옥은 사진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사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찍은 거예요. 태훈이 말합니다. 45년 동안 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해옥은 사진을 돌려주며 말합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다니. 태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위험하다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님은 들어오셨죠. 해옥의 기억 속으로 그날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1978년 5월 독일 루르 지방의 탄광 마을. 이른 아침부터 광부들이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해옥은 광산 의무실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땅이 흔들리고 굉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갱도 입구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해옥은 의료 가방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부상자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연기에 질식한 사람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옥은 그들을 돌보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독일인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안에 아직 3명이 남아있어요. 구조대가 들어가려 했지만 불길이 거세졌습니다. 갱도 안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해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해옥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해옥은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열기가 살을 태웠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갱도 깊숙한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옥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철골 아래 한 남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젊은 태훈이었습니다. 해옥은 철골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지렛대를 찾아 철골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쇠가 그녀의 손을 찢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해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마침내 철골이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해옥은 태훈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훈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해옥은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해옥은 기침을 하며 비틀거렸지만 태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해요. 고향에 가족이 있잖아요. 갱도 입구가 보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와 2사람을 받아냈습니다. 해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붉게 부어올랐고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손을 치료하며 말했습니다. 영웅이십니다. 하지만 해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일 뿐입니다. 태훈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흘 뒤 그가 깨어났을 때 해옥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태훈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절 구해줬나요? 해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태우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붕대가 두껍게 감겨 있었습니다. 손은 괜찮으세요? 해옥은 손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금방 나아요. 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해옥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 후 일주일 뒤, 해옥은 고향에서 급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보였습니다. 해옥은 급히 귀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태훈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후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독일을 떠났고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해옥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때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미안했어요. 태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할 건 제가 더 많습니다. 45년 동안 은혜를 갚지 못했으니까요. 해옥이 말합니다. 은혜랄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일이었어요. 태우는 해옥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간호사님이 주신 건 제 목숨만이 아니었어요.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해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태훈이 말합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복도 끝에서 소라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대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장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해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4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한 증거였고 45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의 징표였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그때 구해준 사람이 이 병원 이사장이었다니 세상은 참 좁고도 넓었습니다.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빛나는 법이지. 사흘 후 병원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병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몇몇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건은 청소 인력 재편성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고령 청소 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사고율이 증가했습니다. 인사팀 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65 이상 직원들은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부서장이 덧붙입니다. 젊은 인력으로 바꾸면 업무 효율도 오르고 병원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병원장이 명단을 확인합니다. 정혜옥 씨도 여기 포함되는군요. 69이면 사실 정년을 넘긴 나이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이태훈이 들어섭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합니다. 이사장님. 태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앉힙니다. 그는 탁자 끝에 자리를 잡고 병원장을 바라봅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병원장이 서류를 건넵니다. 고령 인력 재편성 건입니다. 태훈은 서류를 훑어봅니다. 그의 눈이 정혜옥이라는 이름에 멈춥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이가 일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태훈이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안전교육을 강화하면 됩니다.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잘라내는 건 차별입니다. 인사팀 부장이 끼어듭니다. 병원 이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병원 이미지는 깨끗한 로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태훈이 다시 말합니다. 특히 정혜옥 씨는 절대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장이 놀라며 묻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정혜옥 씨는 과거 독일 파견 간호사였습니다. 그분은 광산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태훈이 계속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훈은 명단을 보며 말합니다. 정혜옥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공로자, 복지금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원장이 놀라 입을 벌립니다. 3억 원이라니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생명의 값이 3억으로 충분할까 싶지만 일단 그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우는 해옥을 찾아갑니다. 해옥은 2층 복도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다가가자 해옥은 걸레를 내려놓습니다. 이사장님, 태훈이 말합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부산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해옥의 머리카락을 흩뜨립니다. 태훈이 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날 제가 물었던 말. 해옥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말이요? 태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독일 병원에서 제가 왜 저를 구했느냐고 물었죠. 해옥은 그때를 떠올립니다. 아, 그 말이요. 태훈이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하셨죠? 해옥이 미소 짓습니다. 제 일이라고 했죠. 간호사니까. 태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해옥이 놀라 묻습니다. 어떻게요? 태훈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그 사고 이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목숨을 걸어주었는데 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독일에서 대학에 들어가 의료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해옥은 감탄하며 말합니다. 대단하시네요. 태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대단한 건 간호사님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실 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해옥은 잠시 생각하다 답합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태훈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용기입니다. 해옥은 손을 내밀어 난간을 잡습니다. 흉터가 햇빛에 드러납니다. 태훈이 그 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 흉터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해옥이 손을 내려다봅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젠 익숙해요. 이 흉터가 있어서 그날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태훈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해옥이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병원 정규직 계약서와 복지금 지원 안내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해옥은 놀라 태훈을 봅니다. 이게 무슨... 태훈이 설명합니다. 정규직 전환입니다. 그리고 병원 공로자 복지금 3억 원입니다. 해옥은 서류를 도로 태훈에게 내밉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과합니다. 태훈은 받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갚지 못한 빚입니다. 해옥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빚을 준 적 없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일이 제게는 전부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옥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태훈이 다시 말합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제가 사는 이유를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해옥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태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해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류를 가슴에 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훈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고마운 건 저입니다. 그날 저녁 해옥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전셋집 문을 열자 며느리 소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밝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해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소라야, 이것 좀 봐. 소라는 앞치마를 벗고 서류를 받아봅니다.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해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규직이 됐어. 그리고 복지금도 받는데. 소라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3억 원이라고요? 해옥이 웃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소라는 해옥을 껴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해옥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입니다. 이제 우리 조금 숨통이 트이겠구나. 소라는 눈물을 닦으며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해옥은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이 사장님이 내가 옛날에 구한 사람이래. 소라가 놀라 묻습니다. 구했다니요? 해옥은 독일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라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소라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어머니는 영웅이셨네요. 해옥은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영웅이야?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지. 소라가 말합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그때 안 들어가셨으면 이사장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해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 살리는 게 내 일이었으니까. 그날 밤 해옥은 잠들기 전에 손을 들여다봅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이었고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받은 적 없던 존중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은혜는 축복이었지만 그 아들에겐 유혹이었다. 해옥의 아들 박준성은 44세 나이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기기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적은 형편없었습니다. 매달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거래처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준성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밀린 청구서를 바라봅니다. 카드값, 대출 이자, 아이들 학원비까지 합하면 이번 달에만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대출 회사에서 온 독촉 전화였습니다. 준성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유민정이 들어옵니다. 민정은 준성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준성의 아내 소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준성의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또 독촉 전화야? 준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 달은 정말 막막해. 민정이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러게, 당신 실적으로는 이번 달 급여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준성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민정이 손톱을 다듬으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그나저나 당신 어머니 요즘 병원에서 좋은 일 있었다며? 준성이 고개를 듭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정이 웃습니다. 나도 그 병원 출입하잖아. 소문 다 들었어. 정규직 됐다며? 그것도 복지금까지 받는다고? 준성은 이틀 전 소라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소라는 기쁨에 들떠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영웅담, 이사장과의 재회, 그리고 3억 원의 복지금까지. 준성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정이 계속 말합니다. 3억이면 큰 돈인데? 준성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건 어머니 돈이야. 민정이 코웃음을 칩니다. 어머니 돈이 당신 돈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다 당신한테 오는 거잖아. 준성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그건. 민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 어머니한테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면 되지. 준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걸 어떻게? 민정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평생 모은 돈? 청소부 월급으로 뭘 모아? 그 돈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잖아. 준성은 민정의 말에 불쾌함을 느끼지만 반박하지 못합니다. 민정이 다시 말합니다. 생각해봐. 어머니가 그 돈으로 뭘 하겠어? 어차피 쓸 곳도 없을 텐데. 우리가 잘 굴려서 불려주면 되잖아. 준성이 민정을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야? 민정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나한테 좋은 투자건이 있어. 의료기기 수입 사업인데 3억만 있으면 1년 안에 10억은 만들 수 있어. 준성은 서류를 받아봅니다. 그럴싸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하지만 준성의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민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확실한 거야. 우리만 아는 루트로 독일산 의료기기를 들여오는 건데 마진이 어마어마해. 준성은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 민정이 웃습니다. 간단하지. 당신이 병원 납품 계약 따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돼. 어차피 이사장이 당신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싶어 하잖아. 기회를 줄 거야. 준성은 망설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 민정이 준성의 손을 잡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투자야.
우리가 성공하면 어머니한테 2배로 돌려드리면 되잖아. 준성은 민정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성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이성을 흐립니다. 정말 가능할까? 민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해. 내가 보장해. 그날 저녁 준성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라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준성은 식탁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소라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반찬을 나릅니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준성은 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냥 그래. 소라가 국을 떠주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정규직 되신 거 정말 다행이죠? 이제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준성은 숟가락을 들며 묻습니다. 그 복지금은 언제 나온대? 소라가 대답합니다. 다음 주쯤이래요. 병원에서 서류 처리하고 있대요. 준성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돈 생각만 합니다. 3억 원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민정 말대로 투자를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소라도 더 이상 병원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성의 머릿속에서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나중에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로 민정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릴게. 이 기회 놓치면 끝이야. 준성은 휴대전화를 꼭 쥡니다. 그의 양심과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평생 허리 굽혀 바닥을 닦으며 살아온 어머니, 손에 화상 흉터를 안고도 묵묵히 일해온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도 떠오릅니다. 40대 중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자신, 빚쟁이에게 쫓기는 자신, 가족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날 밤 준성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소라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준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결정을 내립니다. 단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잡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성은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는 민정을 만나 말합니다. 하겠어. 민정이 환하게 웃습니다.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준성이 조건을 답니다. 대신 어머니한테는 절대 투자 이야기하면 안 돼. 납품 계약 보증금이라고만 해야 해. 민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돼. 준성은 민정이 건넨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며칠 후 해옥은 병원에서 복지금을 받습니다. 통장에 찍힌 3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해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해옥은 집으로 돌아가 통장을 소라에게 보여줍니다. 소라야, 이거 봐. 정말 들어왔어. 소라도 감격해하며 시어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해옥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마워, 소라야. 네가 옆에 있어줘서. 그날 저녁 준성이 집에 돌아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해옥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고맙다, 준성아. 준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해옥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말? 준성은 준비해온 말을 꺼냅니다. 사실 제가 큰 병원 납품 계약을 따게 됐어요. 그런데 계약 보증금이 필요해서요. 소라가 놀라 남편을 봅니다. 여보, 무슨 계약? 준성은 소라를 쳐다보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 사장님이 어머니 덕분에 저한테도 기회를 주셨어요. 의료기기 납품인데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형편이 완전히 나아질 거예요. 해옥이 묻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준성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3억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소라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3억이요? 그건 어머니 전 재산이잖아요. 준성이 급하게 말합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증금이에요. 계약 끝나면 다시 돌려받아요. 그리고 그동안 수익도 엄청날 거예요. 해옥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준성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준성아, 그게 정말 확실한 거니? 준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실해요, 어머니. 이사장님이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해옥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소라가 말합니다. 어머니,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아보고. 준성이 소라를 쏘아봅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건 어머니랑 내 문제야. 해옥이 손을 들어 둘을 진정시킵니다. 그만해. 해옥은 아들을 보며 말합니다. 준성아, 정말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 준성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해옥은 긴 한숨을 쉽니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서 해라. 준성은 통장을 받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소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날 밤, 준성은 민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돈 마련했어. 민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했어. 내일 바로 시작하자. 준성은 전화를 끊고 통장을 바라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기대감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일렁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거짓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전 납치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성은 민정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일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독일산 의료기기를 수입한다던 계획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가짜 계약서, 그리고 사라진 돈. 준성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에 휘말렸다는 것을. 그는 민정을 찾아갑니다. 민정은 작은 사무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준성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돈이 어디 갔어? 독일 업체는 연락도 안 받고 계약서도 가짜잖아. 민정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사업이 원래 그런 거야. 리스크가 있는 거지. 준성은 책상을 내리칩니다. 리스크? 이건 사기야. 내 어머니 돈을 어떻게 할 거야? 민정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당신 어머니 돈? 당신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잖아. 나한테 뭘 따지는 거야? 준성은 민정의 멱살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가 뒤로 물러섭니다. 손대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준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민정은 가방을 챙기며 말합니다. 알아서 해. 나도 내 갈 길 가야 하니까. 그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준성은 혼자 남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은 50만 원. 3억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했습니다. 준성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할 것인가, 소라에게는 뭐라고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며칠 후, 준성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시원에 숨어 지냅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만 쌓여갑니다. 준성아, 어디 있니? 연락 좀 해라. 여보, 집에 와요. 무슨 일 있어요? 준성은 휴대전화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 내가 위험에 처했다면?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이해해주지 않을까? 준성은 일어나 앉습니다. 그는 민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정은 놀랍게도 전화를 받습니다. 뭐야, 아직도 날 괴롭힐 거야? 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민정이 한숨을 쉽니다. 또 뭔데?
준성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납치극을 꾸미자는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 사기꾼들에게 붙잡혔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어머니를 협박하자는 것입니다. 민정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미쳤어? 그건 범죄야. 준성이 애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난 끝이야. 제발. 민정은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그녀도 이미 돈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녀가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 돈 받으면 반반. 준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 이틀 후 계획이 실행됩니다. 해옥은 병원에서 청소를 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준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다급합니다. 어머니. 해옥은 걸레를 내려놓습니다. 준성아, 어디 있니? 왜 연락이 없었어? 준성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해옥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이야? 준성이 말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절 잡아갔어요. 해옥은 복도 벽에 기댑니다. 뭐라고? 준성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돈을 내놓으래요. 안 그러면 저를 죽인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 해옥은 손이 떨립니다. 준성아, 경찰에 신고해야지. 준성이 소리칩니다. 안 돼요. 경찰 부르면 절 죽인대요. 어머니가 직접 돈을 가져와야 한대요. 해옥은 눈물이 납니다. 얼마를 원하는데? 준성이 대답합니다. 2억입니다. 오늘 안 해요. 해옥은 무릎이 꺾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2억이라니. 준성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깁니다. 해옥은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녀를 발견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해옥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해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탈의실로 갑니다. 그녀는 사물함을 열고 가방에서 통장을 꺼냅니다. 잔액은 4천만 원. 복지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2억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옥은 휴대전화로 소라에게 전화합니다. 소라야, 집에 있니? 소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해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성이한테서 연락 왔어. 소라가 놀라며 묻습니다. 정말요? 뭐래요? 해옥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큰일이 생겼대.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 해옥은 병원장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조퇴를 합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계속 준성을 걱정합니다. 아들이 정말 위험에 처한 것일까? 정말 납치된 것일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준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라가 문을 엽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해옥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준성의 전화, 납치 이야기, 2억 원의 요구. 소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보가 왜 납치를 당해요? 해옥이 말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대. 그 사람들이 잡아간 거야. 소라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해옥이 소라의 손을 잡습니다. 준성이가 경찰 부르면 안 된대. 죽는데. 소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떡하죠, 어머니? 해옥은 통장을 꺼냅니다.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 4천만 원. 소라가 통장을 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해옥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때 해옥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또 낯선 번호입니다.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준성이 아니라 낯선 남자 목소리입니다. 돈 준비됐나? 해옥이 대답합니다. 2억은 없어요. 4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화를 냅니다. 뭐? 그것밖에 없어? 해옥이 애원합니다.
제발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건 이게 다예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좋아. 일단 그거라도 가져와. 오늘 밤 10시까지 북항 3번 부두로. 혼자 와. 전화가 끊깁니다. 소라가 해옥을 붙잡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위험해요. 해옥은 소라의 손을 떼어냅니다. 내 자식이야.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소라는 울며 말합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해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 혹시 모르니까. 해옥은 통장과 도장을 챙깁니다. 그녀는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을 모두 인출합니다. 두꺼운 현금 뭉치가 가방에 들어갑니다. 저녁이 되고 해옥은 북항으로 향합니다. 밤 10시, 3번 부두는 어둡고 한산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고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해옥은 가방을 꼭 쥐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습니다. 돈 가져왔어? 해옥은 가방을 내밉니다. 여기 있어요. 제 아들은요? 남자는 가방을 받아듭니다. 확인해보고 연락하지. 해옥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지금 제 아들을 보여주세요. 남자는 뒤돌아 걸어갑니다. 기다려. 해옥은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집니다. 그녀는 차가운 부두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존엄을 던져서라도 아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 목소리, 너무 또렷했어. 납치자가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 다음 날 아침, 해옥은 병원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준성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는 해옥의 부재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해옥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자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소식은 이태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태훈은 인사팀에 전화를 겁니다. 정혜옥 씨,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인사팀 직원이 대답합니다. 어제 갑자기 조퇴하셨고 오늘은 연락이 안 됩니다. 태훈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는 직접 해옥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태훈은 경비실로 내려갑니다. 어제 정혜옥 씨가 조퇴할 때의 영상 있나? 경비 직원이 화면을 띄웁니다. 영상 속 해옥은 창백한 얼굴로 병원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태훈은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그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해옥이 탈의실에서 나올 때 가방을 꼭 쥐고 있던 모습. 태훈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소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태훈이 말합니다. 저는 병원 이사장 이태훈입니다. 혹시 정혜옥 씨 며느리분이시죠? 소라가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태훈이 묻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병원에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소라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사장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그녀는 무너집니다. 사실은 남편이 납치됐대요. 태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납치요? 소라가 울먹이며 설명합니다. 어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투자 사기꾼들한테 잡혔다고 돈을 내놓으래요. 어머니가 어젯밤에 돈을 가져다 주셨는데 아직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태우는 침착하게 묻습니다. 그 전화, 녹음이나 통화 기록이 있습니까? 소라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휴대전화에 있을 거예요. 태훈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태훈은 전화를 끊고 즉시 병원 법률팀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경찰 관계자에게도 연락합니다. 1시간 후 경찰이 해옥의 집에 도착합니다. 해옥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태훈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협조합니다. 형사가 해옥의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통화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상하네요.
형사가 녹음된 통화를 재생합니다. 준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절 잡아갔어요. 형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더니 태훈을 봅니다. 이 목소리 너무 또렷합니다. 태훈이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사가 설명합니다. 진짜 납치 상황이라면 배경 소음이 있어야 합니다. 협박하는 사람들 목소리라든지 차 소리라든지. 근데 이건 너무 조용해요. 마치 조용한 방에서 혼자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해옥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습니다. 설마. 형사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발신 위치를 추적해보니 여기서 10km 떨어진 고시원입니다. 납치범이 피해자를 고시원에 가둬둘 이유가 없죠. 소라가 입을 가립니다. 그럼 이게.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옥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야, 준성이가 그럴 리 없어. 태우는 해옥의 어깨를 잡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그 고시원으로 향합니다. 태훈도 동행합니다. 고시원은 넓고 좁은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준성의 사진을 보여주자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사람 2층 3호에 있어요. 경찰이 그 방 문을 두드립니다. 박준성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깐만요. 형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엽니다. 방 안에 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납치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준성은 경찰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형사가 말합니다. 박준성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준성은 뒤로 물러서지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경찰이 그를 연행합니다. 태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와 실망을 느낍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은 준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류민정과의 공모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투자 계약서, 돈 거래 내역, 그리고 납치극을 계획하는 대화까지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민정의 소재를 추적합니다. 민정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붙잡힙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현금 3천만 원이 발견됩니다. 해옥이 어젯밤 건넨 돈의 일부였습니다. 이틀 후 준성과 민정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해옥은 그 소식을 듣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태훈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는 조용히 해옥 옆에 섭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태훈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습니다. 해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태훈이 묻습니다. 면회 가실 겁니까? 해옥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가야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 태훈은 해옥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피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충격,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해옥이 집에 돌아오자 소라는 무릎을 꿇고 빕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살폈어요. 해옥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소라야, 이건 준성이 자신이 선택한 거야. 소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떡하죠, 어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해옥은 소라를 안습니다. 살아야지. 우리는 살아야 해. 그날 밤 해옥은 잠들지 못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착하고 순했던 아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머니의 눈물이 거짓의 씨를 풀어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가만 놓아주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옥은 경찰서 면회실로 향합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면회실 문을 엽니다.
유리 너머로 준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해옥은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듭니다. 준성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준성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해옥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성이 울먹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해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준성이 계속 말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고 민정이가 괜찮다고 해서. 해옥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네가 어쩔 수 없었다고? 준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해옥이 계속 말합니다. 빚이 많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거짓말을 했니? 준성이 눈물을 흘립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 없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해옥은 한숨을 쉽니다. 부끄러운 건 실패가 아니야. 거짓말이 부끄러운 거지. 준성이 울부짖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정이가 확실하다고 했고 성공하면 어머니한테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옥이 유리를 바라봅니다. 넌 한 번도 내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구나. 준성이 고개를 듭니다. 해옥이 말합니다.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네가 정직하게 살아주는 것만 바랐어. 준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해옥이 천천히 말합니다. 준성아, 넌 내가 평생 청소부로 산 게 부끄러웠니? 준성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해옥이 묻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왜 내 돈을 속여서 가져갔니? 준성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해옥이 수화기를 꼭 쥐며 말합니다. 난 돈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이용했다는 게 슬픈 거야. 준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해옥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잘 살고 싶었다면 먼저 바르게 살아야 했다. 준성은 유리에 이마를 댑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전 이제 어떻게 해요? 해옥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네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준성이 고개를 듭니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해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용서는 네가 구할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 준성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해옥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해옥은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리 너머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준성은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해라. 해옥은 돌아섭니다. 그녀는 면회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걷습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태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옥을 보고 다가갑니다. 괜찮으십니까? 해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태훈은 그녀의 표정을 살핍니다. 면회는 어떠셨습니까? 해옥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용서하셨습니까? 해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놓아줬어요. 태훈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용서와 놓아줌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지만 놓아줌은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태훈이 말합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해옥은 태훈을 봅니다. 전 현명하지 않아요. 그냥 지쳤어요. 태훈은 해옥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사세요. 해옥은 작게 웃습니다. 저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태훈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해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해옥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옥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소라는 남편이 저지른 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옥이 말을 겁니다. 소라야? 소라가 돌아봅니다. 네, 어머니. 해옥이 말합니다. 고마워. 네가 곁에 있어줘서. 소라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해옥은 소라를 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합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해옥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해옥은 준성을 바라봅니다. 준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해옥이 말합니다. 법에 따라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선처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아들이신데. 해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성이 먼저 제안했다고, 자신은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투자 서류를 위조한 것도, 납치극을 계획한 것도 모두 민정이었습니다. 준성은 증인석에 섭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피고인,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준성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잘 살고 싶다는 욕심,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그게 저를 망쳤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후회합니까? 준성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최종 진술에서 준성은 방청석의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준성,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유민정,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5년에 처한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준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민정은 항소하겠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질 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해옥은 법정을 나섭니다. 태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해옥이 말합니다. 태훈이 묻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해옥은 잠시 생각합니다. 후련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해옥은 법원 계단을 내려갑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를 비춥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햇빛을 가립니다. 그 손의 흉터가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해옥은 생각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그 사랑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준성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랑을 놓았습니다. 이젠 어머니가 아니라 내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옥은 다시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해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녀는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습니다. 익숙한 손놀림, 정성스러운 마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소라가 해옥을 찾아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해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병원 뒤편 벤치에 앉습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해옥이 묻습니다. 무슨 결정? 소라가 말합니다.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해옥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한다. 소라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시댁을 떠나게 돼서. 해옥은 소라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내 인생이야. 네가 행복해야지. 소라가 묻습니다. 그럼 저랑 어머니는 이제 남이 되는 건가요? 해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남이 아니야.
소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뭐예요? 해옥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가족이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소라는 해옥을 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태훈이 해옥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태훈의 집은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해옥은 처음 보는 큰 집에 어색해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왜 여기에? 태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제안이 있어서요. 거실로 안내된 해옥은 소파에 앉습니다. 태훈이 차를 따라주며 말합니다. 사실 저는 혼자 삽니다. 가족이 없어요. 해옥이 놀라 묻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태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꾸릴 기회를 놓쳤죠. 해옥은 태훈을 바라봅니다. 태훈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게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 가족일까요? 해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태훈이 말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해옥은 당황합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을? 태훈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 법적 후견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라 씨도 제 양녀로 입적하고 싶습니다. 해옥은 서류를 보고 놀랍니다. 이게 무슨? 태훈이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시고 싶습니다. 해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전 이미 늙었어요. 태우는 웃습니다. 가족에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해옥은 서류를 다시 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옥은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소라도 태훈의 집을 방문합니다. 태훈은 소라에게도 같은 제안을 합니다.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태훈이 말합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지킨 사람입니다.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소라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훈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어머니도 소라 씨도 이곳에서 사세요. 해옥이 놀라 말합니다. 그건 너무 과해요. 태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해옥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주일 후 해옥과 소라는 태훈의 집으로 이사합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그들에게 2층 방을 내줍니다. 큰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방이었습니다. 해옥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소라가 옆에 섭니다. 어머니, 꿈 같아요. 해옥이 미소 짓습니다. 그러게.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소라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해옥은 소라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둘 다 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태훈이 음식을 준비하고 해옥과 소라가 상을 차립니다. 작은 일이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훈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해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태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아니, 제가 고맙습니다, 어머니. 소라도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옥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들 준성은 감옥에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해옥은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피로 맺히지 않아도 진심으로 맺히면 가족이었습니다. 그녀가 닦던 병원 바닥은 결국 그녀의 하늘이 되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부산 북항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해옥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그녀에게 노년 노동자 대표라는 직함을 주었고 젊은 직원들에게 일의 의미를 가르치는 멘토 역할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신입 청소 직원이 해옥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해옥은 걸레를 헹구며 대답합니다. 힘들지. 하지만 보람 있어. 신입 직원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보람이요? 해옥이 깨끗해진 바닥을 가리킵니다. 여기를 봐. 우리가 닦으면 환자들이 깨끗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돕는 거야. 신입 직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옥이 말합니다. 일은 높고 낮음이 없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젊은 직원은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날 오후, 태훈이 해옥을 찾아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되십니까? 해옥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태훈을 따라갑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부산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태훈이 말합니다. 오늘 병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해옥이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태훈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께 공로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해옥은 놀랍니다. 공로상이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는 30년 넘게 이 병원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에게 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 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해옥은 손을 내젓습니다. 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태훈이 말합니다. 그 당연한 일을 평생 해오신 게 대단한 겁니다. 해옥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립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젊은 시절, 독일로 떠나 낯선 땅에서 일했던 날들, 광산 사고에서 사람을 구했던 그날, 한국으로 돌아와 청소부로 일하며 가족을 지켰던 세월.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해옥이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태훈이 묻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해옥이 대답합니다.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태훈은 해옥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저도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태훈이 다시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해옥이 고개를 돌립니다. 태훈이 말합니다. 준성 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해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태훈은 편지를 꺼냅니다. 직접 읽어보시겠습니까? 해옥은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칩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제가 저지른 일을 반성합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의 가치, 정직의 중요함,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것들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나올 때까지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해옥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태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면회 가시겠습니까? 해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야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 태훈은 미소 짓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해옥은 단상 앞에 섭니다. 병원장이 상패를 들고 나옵니다. 정해옥 씨, 30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해옥은 상패를 받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병원장이 말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옥은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녀는 객석을 둘러봅니다. 젊은 직원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동료 청소 직원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옥이 입을 엽니다. 저는 평생 청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이 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옥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일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해옥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그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소라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태훈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해옥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찹니다. 해옥은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태훈과 소라가 그녀를 안습니다. 세 사람은 포옹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해옥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의 기대 바다를 바라봅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해옥은 자신의 손을 들어봅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그리고 오래된 화상 흉터. 이 손으로 그녀는 사람을 구했고, 바닥을 닦았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해옥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일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가장 젊다고. 그때 병원 내부 방송이 울립니다. 정혜옥 어르신, 공로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해옥은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립니다. 바람이 그녀를 감쌉니다. 그녀가 닦던 병원 바닥은 결국 그녀의 하늘이 되었습니다. 해옥은 천천히 옥상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걸으며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1층에 도착하자 소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태훈이 저녁 준비한대요. 해옥은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섭니다. 석양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병원 입구에 벚꽃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꽃잎이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고 병원이 보이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은혜는 돌고 돌아 우리가 잊은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엔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등불이 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빛난다. 나이 들어도 힘들어도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다. 정혜옥은 그것을 평생으로 증명했다. 청소부였지만 영웅이었고, 어머니였지만 스승이었고, 늙었지만 여전히 젊었다. 그녀의 손이 닦은 바닥 위로 오늘도 새로운 생명들이 걸어간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마지막 장면. 해옥의 집 거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반짝입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오릅니다. 피보다 마음이 따뜻하다. 진심으로 맺힌 인연은 영원히 가족이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